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침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속삭임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감정이 경류처럼 치밀 때 우리는 흔히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소란 속에서도 가라앉을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강한 욕망,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자기 암시의 힘이 우리 마음을 바꾸고 결국 운명을 바꾼다고 퉁띠. 영상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침착하게 유지하는 법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행동, 영성, 철학이 뒤섞이고 감정과 신경회로가 손잡고 함께 걷는 여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어되지 않는 생각들, 감정의 폭풍,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린 적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중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가며 다음 15개의 주제를 통해 마음 내면의 훈련장을 하나씩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집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이 순간부터 이 여정이 당신 안의 고요를 깨우는 작은 의식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함께 가봅시다. 이들은 침착한 사람을 나약하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차갑다거나 무관심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나폴레옹 힐은 정확히 그 반대를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심에 머무릅니다. 감정의 경류 속에서도 이성을 유지하는 사람, 혼란의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침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힘은 언제나 내면에 있습니다. 그 내면은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클수록 그는 더욱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전쟁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반응하고 싶어지고 두려운 소식이 들리면 불안이 곧장 따라옵니다. 하지만 마음을 훈련한 사람은 그 모든 감정의 틈에 멈춤치를 삽입합니다. 그 멈춤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의 공간입니다. 어떤 감정을 따를지, 어떤 언어를 쓸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의식적으로 고를 수 있는 내적 권한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소망하면서도 긴장과 갈등에 익숙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침착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훈련된 의지이자 훈련된 본능입니다. 고요함이야말로 가장 명확하게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줍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는 그 중심이 바로 당신의 진짜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반응할 수도 있고 그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시작입니다. 이제 그 침착함을 실천하는 법을 다음 장에서 배워봅시다. 가장 치열한 싸움은 밖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부 상황을 통제하려 애씁니다. 사람들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 하고, 심지어 운명을 통제하려 들죠.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의 방향과 상태는 전혀 통제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다른 것을 지배할 수 없다. 당신의 마음은 매일 전쟁터입니다. 의심과 믿음이 싸우고 두려움과 용기가 부딪히며 과거의 목소리와 미래의 가능성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투에서 진짜 승패를 가르는 건 단 하나. 당신이 어떤 생각에 권력을 줄 것인가입니다. 생각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씨앗입니다. 반복될수록 뿌리를 내리고 감정을 자극하며 결국 행동과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연습, 두려운 상상이 올라올 때 그 안에 갇히지 않고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정신적 지배력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나는 실패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커지고 몸은 움츠러들며 행동은 멈춰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전이야. 나는 배우는 중이야. 단어 하나가, 문장 하나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몸을 앞으로 내딛게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이건 지휘자의 선택입니다. 마음속 오케스트라를 어떤 리듬으로 이끌 것인가. 당신의 내면이 혼란스러울 때 밖을 보기 전에 안을 보세요. 그 안에 진짜 전장이 있고 그 전장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의 방향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 주도권을 손에 쥐고 다음 이야기로 나아가 봅시다. 900년대 초겨울, 미국 뉴저지의 어두운 밤하늘이 붉은 불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 토머스 에디슨의 연구소 전체가 화재로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 기계 자료들 모두 불길 속에서 타버렸습니다. 직원들은 울부짖고 주변 사람들은 절망했고 에디슨의 가족들조차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복판에서 에디슨은 놀라운 침착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의 실수들이 모두 불타버렸어.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한마디는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건 의식적 선택, 감정적 리더십,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내면의 프레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걸 잃은 그 상황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길러야 할 내면의 태도입니다. 침착함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유지하는 평정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꺼지지 않는 중심의 불빛입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날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그 순간 당신의 말이 당신의 다음 삶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침착함은 그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에디슨처럼 그 선택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원칙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무너진 곳으로 끌려갑니다. 실패한 장면, 상처받은 기억, 두려운 예측. 주인은 자석처럼 가장 어두운 곳에 먼저 가닿습니다. 하지만 진짜 훈련된 사람은 그 순간 안쪽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통제하지 않은 주의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당신이 실망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그냥 방치하면 주인은 점점 더 많은 부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나는 안 돼. 또 실패야. 역시 나는 부족해. 그 순간 당신은 마음의 하강선을 따라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때 단 하나의 호흡이 그 낙하를 멈추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자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건설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주의력의 방향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 감정의 회로도 함께 바뀝니다. 중요한 건 크고 완벽한 행동이 아닙니다. 작고 분명한 한 걸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는 것,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는 것. 그 작은 행동은 주의를 부정에서 가능성으로, 혼란에서 방향으로 되돌리는 에너지 전환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력 통제의 원칙입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주의를 이끄는 것. 당신이 주의를 다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와 결과도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 통제 불가능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마치 기분은 날씨처럼 그저 흘러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다.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다. 감정은 자동 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훈련될 수 있고 선택될 수 있으며 심지어 재구성될 수 있는 의식적 반응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분노가 치밀 때, 두려움이 덮쳐올 때, 무기력함이 마음을 잠식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반응과 선택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의식적으로 넓혀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요새를 쌓는다는 건 그 공간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그 안에 호흡, 자각, 선택을 넣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은 즉시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이 감정을 느끼되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지금 이 순간 내가 지킬 것은 자존감이지 자존심이 아니야. 이런 말들은 당신의 내면의 기둥처럼 세워지는 문장들입니다. 그것들이 모이고 반복되며 당신 안에 요새를 짓습니다. 그 요새는 단단한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작은 선택들, 의식적인 반복, 긍정적인 사고의 누적이 쌓여 하나의 에너지 필드처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 요새는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매일 직접 쌓아 올린 의식의 벽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닌 그 위를 걷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누구와 대화하고, 어떤 생각을 반복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몸이 섭취한 음식으로 만들어지듯 당신의 감정과 사고도 매일 소비하는 정보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신에는 아무 것이나 먹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뉴스, 불안으로 조작된 영상, 비난과 비교가 난무하는 대화, 그리고 반복되는 자기 비하의 생각들. 이런 정신적 음식은 하루하루 당신의 내면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정과 태도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당신이 반복해서 마시는 감정, 자신에게 속삭이는 말, 당신이 허락한 콘텐츠들 모두가 모여 당신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정신적 식단을 의식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뉴스 대신 감사의 문장으로, 불안을 자극하는 대화 대신 성장과 가능성에 초점을 둔 이야기로, 시간 날 때마다 무기력한 스크롤 대신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그리고 매일 작은 회복의 재료들을 넣는 것입니다. 자연 속을 걷고 좋은 문장을 필사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어제보다 단 한 가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더 자주 반복하는 것. 그건 단순한 마인드셋이 아닙니다. 그건 의식적인 영양 섭취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허락한 생각의 맛을 따라 만들어지고 당신의 삶은 그 감정의 색으로 채색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정신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삶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평화를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돈, 관계, 인정, 도망칠 수 있는 출구. 그러나 아무리 붙잡아도 그것은 외부의 기둥일 뿐, 조금만 흔들리면 함께 무너집니다. 진짜 중심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의 목적에서 나옵니다. 나폴레옹 힐은 리엣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성공과 평정의 절대적 토대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명확한 목적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제공하는 나침반이다.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 당신이 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당신의 고통조차 의미 있게 만드는 이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정렬시키고 감정의 소란 속에서도 당신을 다시 원점으로 데려오는 중심의 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감정은 줄어들고 의미는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너머에서 삶을 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목적은 당신의 정신적 근육을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해질수록 삶의 어떤 흔들림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당신 안에 그 목적은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듣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그건 언제든 당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이 시작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이메일, 뉴스, 문자에 반응하는 삶.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이미 남의 감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도권이 아니라 세상이 밀어넣은 파도에 휩쓸린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마침내 무의식을 지배하고 무의식은 운명을 바꾼다. 그러니 매일 아침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닐 것인가, 감정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나는 어떤 감정으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것. 예, 오늘 나는 평온하게 살아가겠다. 나는 여유 있고 단단한 사람이겠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중심에서 선택하겠다. 이런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건 무의식을 재설계하는 정신적 코드의 삽입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은 그 감정을 기억하며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이 꼬였을 때,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피로감이 몰려올 때, 그 순간 다시 말하세요.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약속했어. 지금이 바로 그 연습의 순간이야. 감정은 반응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반복될수록 당신의 새로운 기본값이 됩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떤 감정이든 의식적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훈련하기만 한다면 두 사람이 같은 일을 겪었을 때 한 사람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입니다. 외부 사건은 같지만 내면의 해석이 다르면 감정도 반응도 삶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원리를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실패 속에는 동등하거나 더 큰 성공의 씨앗이 숨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재구성하는 관점의 힘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내가 부족해서 생긴 결과로 해석하면 자존감은 무너지고 마음은 위축되고 행동은 멈춥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더 정교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렬로 본다면 감정은 다시 살아나고 에너지는 재집결되고 당신은 더 강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 해석의 차이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훈련된 인식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자기 대화, 질문, 기억의 재해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은 당신의 시선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 경험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지금 이 안에 숨은 기회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품은 채 그 감정을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합니다. 시선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시선이 바뀌면 그 순간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삶의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은 항상 당신의 해석 안에 있습니다. 침착함은 결국 그 해석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모든 감정은 어딘가에서부터 시작된 정보로부터 자라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 한 줄, 무심코 스친 영상 하나, 누군가의 표정, 혹은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준 생각. 이 모든 것이 마치 씨앗처럼 마음속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결국 당신의 삶이 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원이다. 거기에 무엇을 심을지 선택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몫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정원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뉴스, 모든 사람의 말, SNS에 떠도는 정보, 끝없는 비교와 경쟁의 이미지들, 그중 다수는 두려움, 결핍, 분노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알게 모르게 당신의 에너지를 침식시키죠. 그렇기에 침착한 삶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의 말을 허락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안 돼. 이건 또 망할 거야. 네. 인생은 늘 이래.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당신 안에 불안을 심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낙심이라는 잡초를 키웁니다. 하지만 이걸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문을 지키는 감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던질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잡초는 따로 심지 않아도 자랍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정원은 정성을 들여 가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제 그 문 앞에 서서 물어보세요. 지금 이 정보는, 이 말은, 이 생각은 내 마음에 들여보낼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문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감정은 색깔입니다. 불안은 회색이고 분노는 붉고 절망은 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색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창문을 하나 여는 것처럼 나폴레온 힐이 평생 존경했던 앤드류 카네기 역시 감사의 힘을 실천으로 증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잃었을 때도 아직 남은 것들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 이 말은 실패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바로 감사 우리는 종종 삶의 결핍에 집중합니다. 없는 것, 잃은 것, 늦은 것, 부족한 것. 하지만 감사는 존재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춥니다. 숨 쉬는 것, 오늘도 깨어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초점을 바꾸는 순간 마음속 감정의 색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끌어올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눈을 감고 하루 중 단 3가지라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내가 들은 따뜻한 말, 마신 커피의 온기, 걱정해준 누군가의 눈빛.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단단한 정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원은 혼란과 분노가 자라기 힘든 정서적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반복된 선택은 습관이 됩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감사를 심는다면 어느 날 문득 당신의 삶 전체가 감사로 물든 정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중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자동 반복입니다. 어제도 했던 걱정, 몇 년 전부터 믿고 있던 자기 비판, 남들이 심어놓은 비교와 불안 돋기 생각들이 마치 물길처럼 감정을 따라 흘러갑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 물길은 불안, 분노, 무기력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흐름을 지켜보는 자가 될 수 있다면?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방향을 감시하고 스스로가 그 방향을 정하는 능력에 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막루입니다. 마치 성벽 위, 막루에서 멀리 어프로칭하는 적을 미리 감지하듯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을 감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지금 이 감정은 어떤 생각에서 시작됐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감정 루트를 바꾸는 강력한 방향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소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순간 그 생각을 포착하고 그 아래 숨겨진 감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묻습니다. 이건 진실인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이 만든 착각인가? 지금 이 생각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갉아먹고 있는가? 이런 감시의 순간들이 하나씩 쌓일 때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지켜보고 다스리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막루에 선 당신은 흘러가는 생각의 병사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 들어오게 하고 어떤 건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하루, 당신의 인생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생각을 감시하는 사람은 감정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린다고 하면 감정을 숨기거나 차단하거나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그런 폐쇄적인 태도를 결코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힘은 세상을 밀어내는 데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데서 나온다. 진짜 감정적 요새는 두꺼운 벽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의 중심이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침착함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건강하게 흐르게 하되 그것에 잠식되지 않는 훈련입니다. 세상과 연결되면서도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것,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진실을 희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내면의 요새가 세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에 상처받았다고 합시다. 이전 같으면 그 말에 휘둘리고 자존감이 흔들리고 불안이 밀려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말이 당신 안에 닿기 전에 한번 멈추고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 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반응은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무의식적인 반응인가?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 질문들 속에서 당신은 단절이 아니라 성숙한 연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침착함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보호와 자기 표현 사이의 균형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말을 아끼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줄 알지만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압니다. 그는 강하지만 부드럽습니다. 그가 지닌 요새는 자신을 감추기 위한 벽이 아니라 더 깊이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중심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견디는 사람을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마스터마인드, 즉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합에서 나온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 그 이유는 종종 혼자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분노도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감정은 빛 아래 나올 때 비로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전부를 결정한다는 것. 감정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당신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힐은 의식적으로 선택된 연합 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같은 정신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반응보다 선택을 훈련하는 사람, 자기 성찰과 자기 책임을 실천하는 사람, 당신이 침착함을 연습할 때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연결은 하루하루의 감정 훈련을 보다 깊고 현실적인 실천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감정의 혼란을 정리하는 공간이 되고 당신의 고요함을 방어하는 공동의 요새가 됩니다. 마치 바람 부는 언덕 위에 함께 등을 맞대고 서 있는 것처럼 침착함은 혼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때로 누군가의 폭풍을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고요함은 당신의 내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나요? 그 말이 나는 안 돼. 왜 또 이래? 나는 항상 부족해. 라는 식이라면 당신의 감정은 이미 자기 언어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결정하며 행동은 삶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점은 내면의 말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말을 자기의 암시 아우토사제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문장은 결국 잠재의식의 신념이 된다. 그리고 신념은 현실을 만든다. 자기 암시는 단순한 긍정 문장이 아닙니다. 그건 의식적인 언어 설계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고르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패가 떠오를 때 나는 왜 그랬을까? 대신 그 실패는 나를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해보세요. 실수가 반복되었을 때 난 변하지 않아. 대신 나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말해보세요. 문장은 삶의 파동을 완전히 다르게 설정합니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래를 마음속에 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무기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가능성으로 향합니다. 전략적 자기 대화는 자신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결단입니다. 감정이 무너질 때일수록 내면의 언어는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게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은 나를 무너뜨리는가 아니면 일으키는가? 그리고 선택하세요. 일으키는 문장을 티오도어 루즈벨트는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에 맞설 때마다 자신만의 대사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사들은 전쟁보다 더 거센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당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회복 문장, 당신을 다시 일으키는 언어, 그 언어를 반복하세요. 소리 내어 말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꺼내 쓰세요.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당신의 감정은 달라지고 그 감정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다시 씁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사람의 말, 예기치 못한 사건, 실망, 비난, 불안한 상황, 그 모든 자극이 들어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정에 훈련된 사람은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생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자유와 힘이 존재한다. 빅터 프랭클이 말을 나폴론 힐은 다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반응을 설계하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간은 작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감정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했을 때 즉시 화를 내거나 방어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잠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감정의 희생자가 아닌 감정의 주도권자가 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화가 날 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감정을 흘려보낸 뒤 가장 현명한 반응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을 때, 불안할 때, 절망이 몰려올 때 그 감정에 반사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일치하는 반응은 무엇일까? 이 감정의 중심에 있는 진짜 욕구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과 함께 호흡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당신을 이끕니다. 자극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당신의 일상 속 모든 순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침착함이란 모든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가는 사이 어떤 반응을 선택할지를 고요히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단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신체적인 경험입니다. 두근거리는 심장, 조여오는 가슴, 끊임없는 피로, 불면, 무거운 눈꺼풀, 이 모든 신호들은 우리의 내면이 지금 불안정하다고 외치는 몸의 언어입니다. 나폴론 힐은 정신적 힘을 강조했지만 그 힘이 육체적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 위에 지속적인 성취는 세워질 수 없다. 당신의 침착함은 당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에너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적 안정을 원한다면 먼저 몸을 돌보아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피로는 감정을 과장시키고 침착함을 유지할 여유를 빼앗습니다. 수면은 감정 회복의 토양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움직이지 않는 몸은 감정을 고여있게 합니다.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불안은 순환되고 머릿속은 맑아집니다. 단순하고 영양 있는 식사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신경계를 만듭니다. 과한 당분과 카페인, 잦은 폭식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음식은 감정의 연료입니다. 호흡과 신체, 자각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 자신의 자세를 느끼는 것, 이 단순한 행위들이 지금 여기로 당신을 데려옵니다. 그곳에서 감정은 흐트러짐에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존 디록펠러는 그토록 거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자기 건강을 최우선으로 돌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침착함은 먼저 신체적 안정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몸을 가꾸는 것은 표면적인 관리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위에서 마음은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침착함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를 돌보면 다른 하나도 회복됩니다. 같은 사건, 다른 삶의 궤도도 그 두 사람이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하나는 무너지고 다른 하나는 비로소 깨닫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바라본 각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위기는 같은 얼굴을 두 개 가지고 있다. 하나는 파괴요. 하나는 기회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실망, 그 실패, 그 불확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은 절망이 될 수도 있고 도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의미를 어떻게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강력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안에 숨은 기회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감정의 흐름을 바꿉니다. 피해자의 자리를 벗어나 주도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이 일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당신은 비로소 삶과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칼스 엠쇼 슈왑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외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회를 보고 무너진 기업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가 가진 건 자본이 아니라 관점을 재구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모두 안에도 있습니다. 관점은 기술입니다. 그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습관처럼 몸에 새기는 재해석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일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이 상황은 나에게 무엇을 단련시키는가? 지금 느끼는 감정 아래에는 어떤 진짜 욕구가 숨겨져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고 당신 안에 새로운 길을 여는 창이 되어줍니다. 삶은 우리에게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어떤 의미로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고요함이란 외부가 고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해석이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침착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한 말투, 급해진 호흡, 빠른 심장 박동이 당신을 덮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황을 미리 마음속에서 겪어보았다면 나폴레온 힐은 시각화의 힘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반복한 것은 현실에서의 행동을 이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어떤 감정 상태든 사전에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란 단순히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원하는 감정 상태를 뇌와 몸에 미리 경험시키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주 불안해지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공간, 그 표정, 그 대화의 분위기, 그리고 그 장면 속에 새로운 감정의 주파수를 주입합니다. 당신이 천천히 말하고 있는 모습, 자신 있게 숨 쉬고 있는 자세,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표정, 그 감정을 지금 여기에서 느껴보는 것,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것, 신경계에 새 경로를 심는 것. 이 시각화가 반복될수록 당신의 몸과 뇌는 그 고요함을 이미 아는 감정처럼 다루게 됩니다. 보비 존스, 전설적인 골퍼는 모든 샷을 치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완벽하게 샷을 그려보았고 그 감각을 느끼고 나서야 클럽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백 번 마음속에서 그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회의 전에, 감정적으로 민감한 대화 전에, 결정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미리 그 장면을 떠올리고 그 안에서 고요한 나를 그리는 것. 그게 반복되면 당신의 몸은 그 고요함을 기억된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당신 안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침착함은 준비입니다. 그건 마음속 리허설을 통해 현실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내면의 기술이 됩니다. 침착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소리 지르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멀리 퍼지고 가장 깊이 남습니다. 당신이 단단하게 침착할 때 그 고요함은 당신을 중심으로 진동처럼 퍼져나갑니다. 나폴레온 힐은 침착함을 내면의 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의 진짜 힘을 결정짓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전쟁터에서 피로와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존재로서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는 간호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착함의 유산입니다. 지금 당신이 연습하고 있는 고요함, 선택하고 있는 감정, 반복하고 있는 마음의 훈련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연인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고요한 응답 하나가 타인의 감정을 바꾸고 그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침착함은 말보다 강합니다. 당신의 고요한 존재는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안전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기는 유산은 얼마나 빨랐는가, 얼마나 강했는가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어떤 존재였는가입니다. 당신이 고요한 사람일 때 세상은 더 느리게, 더 따뜻하게, 더 깊어집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무는 누군가가 당신의 침착함으로 인해 자신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위대한 전염입니다. 가장 고귀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가는 유산입니다. 침착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것은 정신적 연습, 감정적 선택, 신체적 관리, 관계적 연결로 구성된 하나의 삶의 철학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매일
작은 선택을 통해 그 침착함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상황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존재다.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진짜 힘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내면은 다시 써질 수 있다.